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의 새로운 얼굴 금나무 언니 김금희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자이언트TV에서 새롭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제 생생한 국내 시황을 알짜배기 정보만 모아서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닥터 둠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요. 투증권사에서 리서치센터장을 했어요. 그리고 주로 이코노미스트로 거시경제의 흐름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전망을 하고요. 어려운 환율, 금리, 주가 이런 걸 예측하고 시장 평가를 받았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2015년부터는 서강대학교로 와가지고요. 이 현장에서 배우는 경험, 그 다음에 이론, 이걸 접목시켜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유튜브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좀 나누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시장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유튜브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2008년 예전의 금융위기와 교수님께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주가 폭락 전망을 매번 맞추셔서 그런 별명이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증권회사 1988년에 들어갔었는데요. 그 후로 2006년까지는 한국의 최고의 낙관론자였었어요. 주가 계속 오른다 그랬는데 2007년에 이제 자료를 넣으면서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수가 있다. 그런데 제가 이 상금도 좀 늦게 왔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도 책을 내면서 2020년에 주가가 또 폭락하고 경제도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했었어요. 근데 2020년에 우연히 또 코로나19가 가지고 그런 위기가 왔거든요. 이런 걸 맞추다 보니까 닥터 둠이란 별명이 붙였는데요. 별로 제가 생각하는 좋아하는 별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 좋아하시진 않는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고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또 많은 모델이 있거든요. 그 모델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에 의존해 가지고 전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관론자일 수도 있고 데이터가 비관론으로 불려주면은 제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데이터가 비관적이었을 뿐이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전망이 저는 제일 궁금하거든요. 요즘에 국내 주식 시장이 오를 때도 많이 안 오르고 박스피에 갇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좀 재미없는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작년에 우리 코스피가 3,330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때 제가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비관적인 좀 전망을 했던 거는 주가가 너무 가대평가됐거든요. 제가 주가를 볼 때 여러 가지 경제 변수로 판단하는데 대표적으로 명목 GDP, 그 다음에 우리 주가와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그 상관계수가 0.85거든요. 근데 작년 4월 무렵에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코스피가 한 40% 정도 앞서갔어요. 그래서 주가가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주가가 떨어진 요인이 우선은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이죠.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요. 금리가 인상하면은 주식시장은 부정적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는 것은 금리 인상하고 그러는데 또 경기마저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거 있는데요. 우리나라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6월 고점으로 올 2월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OECD에서 우리나라 선행지수 발표하는데 작년 7월 고점으로 올 2월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경기가 좋으면은 금리가 오르더라도 주가가 오를 수가 있는데 지금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경기마저 둔화되니까 주가가 별로 저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악재랑 악재는 다 모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경기 둔화라는 게 보통 경기가 좋을 때 금리를 인상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미국에서 10년 국채 수익률과 2년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역전되는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게 경제 침체의 신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과거 역사를 보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을 때, 즉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2년 차이가 마이너스가 됐을 때 시차의 문제였지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역전이 됐죠. 그렇지 않아도 제가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해왔었습니다만은 장단기 금리 차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별 문제는 없어요. 어려운 때는 뭐냐면은 이제 장기 금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을 때 이건 안전한 경기 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초반 가면서 10년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장기 금리에는 미래 경제성, 미래 물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때는 이건 완전히 경기 침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미국 고용 상태, 뭐 미국 경제 좋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2019년 3분기에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거든요. 그때 미국 경제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을 때 현재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번에는 다르다 그랬는데 뭐 우연히 코로나가 가가지고 경기가 침체에 빠졌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저는 경기 침체 신호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오냐의 문제일 텐데 만약에 뭐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일지 또 언제쯤 올지 궁금합니다. 저는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라고 보는데요. 근데 정도의 차이가 문제인데 사실 그 2020년에는 정말 짧은 경기 수축이었었어요. 2020년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3.4% 큰 폭 마이너스 성장했지만요. 그 MBER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경기 정점, 저점, 경기 순환을 발표하는데요. 경기 수축 국면이 2020년 3, 4월 2달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급기야 이축됐다가 급기야 경기가 V자로 회복되는 거죠. 그거는 전례 없이 미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많이 썼고요. 또 중앙은행은 2020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연준 자산이 무려 3조 달러로 늘어나 버렸거든요. 이런 통화정책 효과로 V자로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 경기 침체는 아마 2020년보다 폭은 좀 옅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래 갈 것이다 더. 왜 그러냐면은 정책 수단이 2020년만큼 많지 않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정책 수단을 거의 소진해 버렸습니다. 지금 금리 올린다고 그래도 과거처럼 금리를 내릴 여지가 없고요. 그다음에 정부 부채가 미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30%나 되니까 정부도 과거처럼 쓸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계는 상대적으로 좀 건전했습니다만 지금 미국 기업 부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내리고 통화를 풀어도 소비 투자가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경기 침체가 오면은 아마 V자형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아주 나쁜 경우로 L자형이고요. 좀 낙관적으로 보면 U자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오는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 회복 속도가 2008년이나 2020년보다는 훨씬 느릴 것이다. 그거는 정책 수단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증권사들에서는 이제 올해 초 증시가 좀 안 좋았던 만큼 올해 2분기 2,800, 많게는 3,000까지 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올해 상반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주가를 전망하면서 올 상반기는 어렵고 특히 그 4월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4월에는 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는 4월 뭐 조정 좀 많이 보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좀 낮아질 수가 있고요. 특히 한국은행이 기업 실사지수라고 발표하는데 그게 제조업 실사지수가 3월에 급락했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채산성이 많이 악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 측에서 보면은 그동안 상품 수준을 일정한 가격에다 받아놨는데 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보다는 더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4월까지는 또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가가 이제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거죠. 제가 명목 GDP로 추정해보면 올해 적정 주가 한 2,950,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 전망해 보더라도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정 주가가 2,950 정도, 뭐 2,900을 약간 넘으니까. 네. 저는 주가가 적정 주가 가는 과정에서 뭐 2,800, 2,900 이 정도는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게 추세적인 상승인가? 네.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섰고 특히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주가가 오르더라도 아마 올 4분기, 내년 1분기 가서는 다시 한번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좋은 말로 그 박스권이다. 아니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저점이 이번 저점보다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 동안은 2,950 적정 수준까지 갈 힘은 있겠지만 뭐 내년이 되면 계속 오르는 추세 상승은 아닐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2000년에 우리 동학개미운동이라 고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2001년에는 코스피가 31%나 상승했습니다. 그때 시작한 분들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근데 지난 10년 우리 코스피 연평균 상승률이 4.2%거든요. 연평균이 4% 예, 4% 정도입니다. 네. 예, 그거는 우리 GDP에 비해서도 합리적인 수준이에요. 예, 제가 우리 명목 잠재 성장률 추정해 보니까 한 3% 정도 되거든요. 실질 GDP는 한 2%, 물가 1% 고려하면은 한 3%가 좀 넘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코스피 상승률은 명목 GDP 성장률에 비해서 1 내지 2%포인트 정도 높거든요. 적정 명목 GDP 성장이 3%라고 보면은 코스피는 지난 10년간 4.2% 성장했다는 것처럼 앞으로 5년 정도도 4 내지 5%일 것이다. 그래서 2020년에 뭐 주식시장 분은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경제력 보면은 좀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고요. 또 궁금한 부분이 이제 경제 전반에 대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경기 둔화가 온다면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개인은 언제부터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뭐 4월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한 5월에서 4분기 초반까지는 적정 수준까지 아까 저 2,950원 정도, 뭐 2,900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주가는 뭐 경기에 항상 선행하거든요.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를 고려한다면은 4분기 중반 이후에는 주가가 다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이제 장기적으로 오르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 박스권, 좋은 말로 박스권 장세다. 예, 그래서 저는 뭐 3분기 후반, 4분기 초반 가가지고는 다시 주식 비중을 줄이고 내년 상반기에 주식을 더 싸게 살 기회를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싸게 살 기회가 올 거고 3분기 중반, 4분기 후반이면 9월, 10월 이때쯤이겠죠? 예, 그쯤 무렵이겠습니다. 가을에 좀 비중을 줄이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씀 주셨고요. 반대로 경기 침체 우려가 너무 과도해지고 말씀하신 대로 4월에 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이때는 좀 비중 확대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해는 뭐 2,600에서 2,900 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지금 2,750 거기 한가운데 정도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뭐 4월에 뭐 북한 문제도 있고 기업 수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4월에는 좀 조정을 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기에 샀다가 뭐 적정 수준 뭐 2,900 정도 가면은 주식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4월에 주식이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겠네요. 예. 뭐 원유나 곡물 가격 같은 원자재 가격이 좀 폭등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 물가 상승이랑 경제 침체가 같이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좀 불거졌었어요. 교수님 의견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내년 상반기에 스태그플레이션 초짐이 나타났다가 또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디플레이션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가 지금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선행지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버렸지 않습니까? 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기업 측면에서는 생산 비용이 올라가죠. 경제 전체적으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경제 성장은 떨어지고 물가는 더 올라가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에도 세계 경제가 인플레 문제, 경기 둔화 문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났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또 빨리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OECD에서 최근 그 자료를 뭐 여러 자료를 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 세계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걸 분석한 자료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세계 GDP가 장초 수준보다는 1.5% 정도 감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물가는 원래 자기들 예상 것보다 2% 더 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을 조금 더 빨리
현실화시킬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뭐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도 약간 이걸 걱정하면서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이번 3월에 금리를 조금 올렸었고 남은 한 해 동안도 또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또 양적 긴축 이런 거는 좀 언제쯤 시행이 될지 관심이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올해 연준의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에 달려 있는데요. 우리 소비자 물가가 3월이 4.1%라고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훨씬 높죠. 예, 미국 소비자 물가는 아직 3월께 발표가 안 됐어요. 2월께 7.9%였죠. 전년 동월 대비. 예, 그런데 아마 3월 거는 8%를 좀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8%? 예.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빨리 인상할 수밖에 없죠. 그럼요. 예, 그래서 5월, 6월 FOMC가 상반기에 2번 남아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빅스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과거에는 0.25%씩 조금씩 올렸는데 아마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5월에는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네. 근데 양적 긴축도 저는 5월에 단행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이요? 예, 그래서 5월에 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도 동시에 단행할 것이다. 네. 예, 그런데 내년 상반기 미국 경제 침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4분기 후반 가면은 경기는 둔화되고 물가 상승률은 저는 많이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4분기 후반 가면은 오히려 금리를 못 올린다. 그리고 내년 네. 상반기 가면 금리를 내릴 것이다. 뭐 조금 제가 뭐 보통 컨센서스와는 좀 다른 견해입니다만은 네. 예, 저는 올 4분기부터는 금리 못 내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금리를 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려면은 좀 통화 정책을 신축성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좀 많이 올려놔야 되죠. 근데 사실 저는 미국 금리 인상이 너무 늦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작년 9월 이전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때 구조적이었었어요. 그때부터 금리를 올렸어야 했었죠. 예, 그런데 물가에 대한 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전망을 얼마나 연준이 많이 올렸냐면요. 그 FOMC 3월, 6월, 9월, 12월 이럴 때마다 경제 전망, 물가 상승 전망을 예, 재조정하거든요. 근데 네. 작년 작년 12월에 예, 물가 상승률,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상승률이라고 그럽니다만 2.6%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올 3월에 4.3% 수정했거든요. 아마 6월에는 그것보다 더 올릴 거예요. 더 올리나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작년에는 물가를 너무 가소평가했고 네. 지금은 또 너무 가대평가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4분기 가면 수요가 줄어들어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든 지금은 물가 상승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마 5, 6월은 가감히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양적 긴축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증시가 내렸다 올랐다가 좀 변동이 크겠군요. 예. 근데 이미 그 빅스텝을 증시는 예상하고 있으니까. 예상하고 예, 있죠. 저는 선반영하고 있다. 예. 예. 금리 충격은 별로 안 오고요. 네. 이제 앞으로 경기 충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발표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지금까지는 뭐 고용도 좋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좋게 발표되는데 2분기 중반, 3분기 후반 이렇게 가면서 경제 지표들 예상보다 굉장히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업 수익도 낮아질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금리 충격, 양적 긴축 충격 이런 걸 금융시장이 상당히 어느 정도 흡수를 했는데 네. 이제 남아있는 게 경기 충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가가 사실 최근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견조하거든요. 네. 많이 오르고 예, 있죠. 많이 오르는데 다시 한번 또 다른 저는 원래 거품이라고 봤는데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약간의 거품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추세적으로는 저는 미국 주가가 지금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의 상승은 하락 추세에서 뭐 일시적인 반등이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이다. 뭐 이런 기대 때문에 예,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좀 기업 수익 전망치를 많이 낮춰놨는데 낮추는 것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액면 분할을 하면서 네. 주가를 싸게 보이게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이다. 추세는 예,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고 저는 저 S&P 500 같은 게 한 20% 정도 가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경기를 대표하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 다음에 고용, M2
네. 유동성까지 고려하더라도 한 20% 정도 제가 평가해보면 가대평가되어 있거든요. 뭐 내년 상반기까지 가대평가 해소되는 국면이 전개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주식 투자는 최근 좀 반등했다고 네. 낙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현실을 조금 더 보시고 줄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 주식이 좀 오르고 코스피는 안 올라서 왜 이러나 싶었는데 그게 나스닥 S&P가 오른다고 해서 따라서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주가가 러시아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나스닥이 좀 최근에 반등했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렇게 많이 떨어진 데에 대한 최근의 네.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져서 좀 일시적으로 기술적인 반등? 예, 저는 예. 기술적 반등 뭐 이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요즘 주식 말고 다른 안전자산이 없나 찾는 투자자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금리 인상기에 주식 말고 어떤 투자처가 좀 있을지, 채권이나 원자재, 금 같은 자산들은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최근에 세계 그 금협회에서 좋은 자료를 하나 냈던데요. 예, 그거 뭐 경기를 여러 국면으로 분리했던데, 예를 들어서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금을 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통계 보니까 이때 그 금 수익률이 가장 높았었어요. 네. 예, 그런데 작년 하반기 이후로 미국 물가는 오르고 경제 성장률은 많이 떨어졌죠. 선행지수 증가율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금 투자 국면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값이 좀 오르는데요. 예,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도 상승률이 낮아지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는 채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권이요? 예, 단기 채권보다는 장기 채권. 예를 들어 10년 국제 수익률. 지금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이 2.4%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뭐 2.7%, 뭐 2.8%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뭐 거기서 더 이상 오르기는 힘들 것이다. 네. 예,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 경기 침체를 예상해가지고 장기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는 저는 만기가 긴 채권, 지금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10년 국제 수익률도 3%가 좀 넘었습니다만 우리 좀 명목 잠재 성장이 3%로 추정하는데요. 이 3%면 제가 보기에 거의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우리 수출이 저는 마이너스라고 보고 있어요. 증가세가. 그러면 우리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우리 장기 금리는 하반기 들어서면서 서서히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채권 투자 비중을 좀 많이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가서는 다시 그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하는데요. 뭐 지금 당장 그 채권 투자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여러 걱정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이 지난해 실적이 뭐 역대 최고 좀 많이 좋게 나왔는데요. 이런 기업들의 펀더멘탈 같은 것들이 뭐 주가에 좀 힘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작년에는 우리 기업 수익이 뭐 사상 최고치 기록했었죠. 예, 그래서 뭐 세계 경제 좋고 우리 이거 수출 잘 되고 내수도 좀 회복됐었거든요. 올 1분기까지는 그래도 삼성전자 중심으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올 연간 전체 기업 수익이 작년 대비 마이너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보냐면은 갈수록 수요는 둔화될 것이다. 우리 수출 증가율 많이 낮아질 것이다. 예, 그런데 일단 원자재 가격이 저는 뭐 하반기 내년 가서는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 버리니까 생산 비용은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의 그 BSI 기업 경기 실수화 지수 보면은 가장 많이 추락하는 게 채산성이에요. 왜 채산성이 악화되느냐? 제조업들한테 뭐가 기업 경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냐 물어봤을 때 원자재 가격 상승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가격, 비용 상승을 했는데 지금 당장 가격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아마 올 전반적으로 기업이익은 연간 전체로 보면은 작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올해 전망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금리 인상기에는 뭐 할인율이 높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투자에 집중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또 요즘에는 경기가 함께 둔화되다 보니까 이제 성장주가 좀 오히려 성장하는 기업들이 매력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 성장주와 가치주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저 금리 인상기에는 뭐 경제가 좋으니까 성장주도 오르고 좀 금융주도 특히 은행주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었죠. 네.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금리가 올 하반기 내년 가면 다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성장률인데요.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저축이 투자보다 많기 때문에 돈이 남아돈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거처럼 기업들이 돈을 많이 안 갖다 쓰니까 채권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금리는 저는 크게 보면 하락 추세에서 최근 금리 상승 일시적이다. 올 하반기 내년 가면은 금리는 다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금리보다는 기업 수익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데 뭐 특별한 업종보다는 저는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너무 심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최근에 2,500개 기업 대상으로 분석해 보니까 거의 39%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에요. 우리 기업들이 1년간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거의 40%나 정도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기업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경기가 둔화되면은 저는 기업들이 버티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우리 코스닥 기업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회계 회사들이 평가를 할 수 없다. 이런 네. 보고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래 정지되는 회사들도 가끔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정말 많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더 잘 되거든요. 저는 산업이 심하다는 표현을 씁니다만 산업에 기업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업 수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에는 정말 기업 많이 구조조정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시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정말 1등주만 사야 된다. 정말 1등. 예. 많은 기업들이 저는 구조조정을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구실기업 같은 곳들이 금리 인상기엔 좀 타격이 더 클 거라고 보시죠. 그렇죠.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경기가 둔화되니까요. 경기 둔화에. 지금 금리가 오르더라도 경기 어느 정도 버텨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은행에서 원리금을 계속 연장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부 코스피에도 있을 수도 있고 코스닥이 더 많은데요. 일부가 정말 이익이 많이 안 나고 재무의 부실 기업들 이런 것들은 정말 지금 투자에서는 저는 안 된 시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제가 한 증권사에다 랩을 가입했는데요. 소위 하이힐드 랩을 가입했거든요. 하이힐드니까 제 책임이죠. 제가 가입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편입된 한 회사가 지금 거래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채권을 사놨는데 거의 팔리지도 않고. 그렇군요. 그 회사가 다시 살아나면 좋은데. 저는 그 회사에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그 회사를 보니까 살아나기 힘든 회사거든요. 그런가요? 이런 저 같은 경우가 앞으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년 정도는 정말 우량한 기업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경험에서 우러나오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대형주를 되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우량주들, 1등주들을 사모으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좀 가격이 조정될 때마다 물타기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이런 대형주를 좀 쌀 때 사놓는 전략은 그럼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주가는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저평가 국면에 들어서기 때문에 사셔야 돼요. 그런데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지루할 겁니다. 특히 우리 지금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9만 원대도 많이 샀지 않습니까? 제가 9만 5천 원 갔을 때 그게 7만 5천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 7만 원도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2만 원대까지.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은 그 저평가 영역에 그런 주식들이 들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당장 제가 5월에서 한 9월까지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그때 그런 주식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특히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한때 그 1240원 올라갔다가 1220원 뭐 이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외환부의 경상수지 그다음에 한미 실질금리차 그다음에 환율을 결정하는 중국 위안화 뭐 달러 지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네. 예, 저는 1220원 넘는 환율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결국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환율이 떨어질 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샀거든요. 네. 예, 장기적으로 외국인들 우리 뭐 기업 수익, 뭐 한국 경제 여러 가지 펀더멘트를 고려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거든요. 네. 예, 저는 머지않아 환율이 1150원 근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까지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살 텐데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면 한국의 대표주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주식도 오를 수가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경기가 수축 국면, 이제 초기에 들어섰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수축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이 뭐 추세적으로는 오르기는 힘들죠.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반등은 있을 것이다. 네. 예, 그리고 아주 멀리 보면은 뭐 이런 주식들은 계속 사서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시기죠. 근데 네. 최소한 그 1년 이상은 좀 참을성 있게 네. 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괜찮아질 수 있다. 그럼 외국인 수급도 개선될 거다. 이런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업종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네. 아까 뭐 업종보다는 1등주 무조건 실적이 괜찮은 네. 탄탄한 기업을 사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요즘에 뭐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 또 뭐 리오프닝주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 좀 어떤 업종이 그래도 괜찮을까 앞으로 이런 전망도 궁금합니다. 단기보다는요. 제가 증권회사 있을 때는 네. 그 매일 아침에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두 군데서 했거든요. 매일매일 그 기업 분석해 주니까 네. 이런 기업 좋고 저런 기업 좋고 업종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학교가 있으니까 제가 단기적인 장면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그 추세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차 전기입니다. 예, 전 세계가 지금 탄소 제로 시대로 가면서 전기차를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특히 그거에 앞서가는 거는 중국이죠. 예, 중국의 그 전기차 한 회사입니다만 BYD인가요? 그 회사가 예. 완전히 이제 내연기관차는 생산 않겠다. 네.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선언한 것처럼 특히 중국에서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리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중국 전기차 ETF는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많이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현재 이 가격 수준이면은 저는 계속 사서 모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도체 산업의 쌀이죠. 네.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원유였었는데 지금 원유 못지않게 반도체도 중요한 생산 요소거든요. 이거는 뭐 저는 장기적으로 성장 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으면 이럴 때 꾸준히 사모으셔가지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건강에 더 많은 신경을 썼거든요. 네. 더 오래 살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바이오 헬스케어 이것도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정말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일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장기 추세를 볼 때 꾸준히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제가 주식시장의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시기를 지나면은 이런 업종들은 다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뭐 하락 조정 볼 때마다 뭐 이런
제가 말씀드린 2차 전기, 반도체, 그 다음에 헬스케어, 네. 관련된 거,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은 예, 꾸준히 투자 비중을 늘려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것들 집어주셨고요. 요즘에 박스피 때문에 답답한 투자자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끔 제 친구 입사 동기인데요. 박영옥 대표라고 네. 농부 투자자가 있거든요. 그 사이자가 4,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1,000억이 넘는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장기를 내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젊은 분들 보면은, 예, 제가 작년에 한 방송사에서 2개 증권회사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분석해달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연령대별 투자 패턴, 그 다음에 수익률인데요. 20, 30대 수익률이 제일 낮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낮느냐? 2가지였어요. 단기 투자 많이 하시고, 특히 신용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 30대는 축적된 금융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좀 돈을 더 빨리 불리고 싶어가지고 신용을 쓰고 단기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마디로 몰빵. 예. 그게 이제 뭐 맞았을 때는 수익률이 금방 올라가지만은 틀릴 경우는 뭐 큰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는 그 복리의 마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박영욱 대표가 4,500만 원에서 지금 1,000억이 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4,500만이 복리로 해가지고 주식 사가지고 또 늘어나고 금액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네. 그런 수준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에 예금하면 1% 조금 더 이자를 받는데 이것 가지고는 금융자산 축적하기 힘듭니다. 네. 결국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소개하는 박영욱 대표처럼 좀 멀리 내다보고 네. 뭐 그렇게 투자하면은 충분히 부를 쌓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100세까지 사실 거고요. 네. 그래서 한두 달 보고 투자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기업 분석 같은 거 철저히 하셔가지고 장기 투자하면은 복리 맞법처럼 돈이 불어나고 저는 충분히 부를 쌓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린 거시경제 흐름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만 봐도 돼요.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작년 6월 정점으로 7월부터 꺾었으니까 이때는 주식 투자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이 경기를 알면서 투자에 무슨 의미가 됐냐면은 우리가 삼성전자를 95,000원에 많이 샀고 95,000원일 때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근데 선행지수 하나만 봤더라도 이런 이야기는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예, 경기가 둔화되니까. 네. 95,000원보다 지금 7만 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훨씬 더 많이 샀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시적인 기업 분석도 중요하지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거시경제 분석, 거시경제 흐름도 꼭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지수가 좀 대표적으로 볼만하다. 그거 하나만 보셔도 돼요. 그거 하나하고 물가하고. 그러니까 네.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물가 상승할 때는 그냥 주식은 좀 쉬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이제 선행지수가 저점을 쥐고 상승하는 국면에서 네. 이 국면에서는 주식 비중을 많이 늘려야 되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보시면요. 예, 저는 주식 투자에서 절대 손해보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수익률 상당히 높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김영익 교수님과 이렇게 국내 증시, 경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